오늘은 아마존의 2023년 3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CEO 앤디 제시는 미국의 물류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미국 전역을 단일 네트워크에서 8개 지역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과정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변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고객과 가까운 각 지역 물류센터에 더 많은 재고를 수용하면서 이런 지역 물류센터 간 이동을 더 원활하게 유지하자 최종 고객까지의 배송거리는 이전보다 짧아지고 동시에 배송 때마다 들어가는 절차가 줄어든 것이죠. 그 결과로 배송 한 건당의 비용이 감소하고 배송 자체도 더 빨라졌습니다. 현재 이 지역 풀필먼트 전략은 지속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CEO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3가지 매크로 레이어, 층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첫 번째 최저층은 대용량 언어 모델의 추론과 예측 기능을 진행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컴퓨팅을 담당합니다. 아마존 자체의 인공지능 칩인 트레이니엄과 인프런시아가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 반도체들은 시장의 경쟁 제품보다 가격 대비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한다고 경영진이 주장했는데요.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의 GPU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AI 개발 업체들에선 아마존을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거죠. 예를 들어 엔트로픽과 퍼플렉시티 AI가 아마존의 트레이니엄과 인프런시아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만 봐도 아마존이 이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층은 LLM as a Service, 즉 대형 언어 모델을 마치 SaaS처럼 편리하게 사용하는 건데요. 그리고 이건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고객들은 IT에 큰 자본 투자나 길고 복잡한 R&D 과정 없이도 엔트로픽, 스테빌리티 AI, 코이어 및 AI21과 같은 AI 업체들의 모델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LLM, 타이탄도 이렇게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히 LLM as a Service의 장점은 고객들이 데이터를 기존 장소에서 옮기지 않고, 즉 데이터 보안 위험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라마2 모델도 이제 곧 아마존 베드락에서 추가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도 최근 이 라마2 모델을 제공하기 시작했죠. 마지막으로 최상층은 이미 선 개발된 각종 응용 프로그램들이 대형 언어 모델을 통해 실행되는 곳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이 직접 제공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코드 위스퍼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3분기에는 아마존과 엔트로픽 관계에 큰 발전이 있었는데요. 아마존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빅테크들 사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AI 전문 업체인 엔트로픽에 40억 달러의 지분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이번 투자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관계로 인해서 이제 아마존은 엔트로픽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컴퓨팅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협력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마존의 고객들은 베드락을 통해서 엔트로픽 인공지능 모델을 다양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끔 컨트롤할 수 있고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들도 가장 먼저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 다음 앤디 제시는 AI가 기타 아마존 사업들에게 주는 영향을 4가지 예시로 설명했는데요. 먼저 인공지능은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검색할 때 재고 예측, 그리고 상품이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되는 운송 경로 등의 최적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입점한 3자 셀러들에게는 판매 과정의 대부분을 자동화하고 새 제품 페이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노력 역시 크게 줄여주고 있죠. 광고 쪽에서는 브랜드 사업자가 제품과 사진 설명을 간단히만 업로드해도 AI가 추가 설명글과 적합한 광고 이미지 등을 생성 및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더욱 광범위한 대형 언어 모델을 도입하여 알렉사의 대화 능력 자체를 향상시켰는데요. 이러한 개선을 통해 알렉사는 여러 요청과 질문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특정 멘트를 사용자가 말하지 않아도 마치 실제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소통과 지시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임 비디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아마존 프라임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여러 가치들 중에서 두 번째로 큰 이유로 손꼽힙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이 비즈니스를 향후에 더 규모가 크고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성장시킬 거라고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 프라임 회원들은 맥스, 파라마운트 플러스, MGM 플러스와 같은 스트리밍과 주문형 비디오 구매 등의 다양한 비디오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는 프라임 비디오에 기존 TV나 기타 스트리밍 업체들보다도 훨씬 적은 수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회원의 경우 월 2.99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면 아예 광고가 없는 옵션을 선택해서
추가 매출을 창출할 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부분을 보면 미국 및 해외 모든 지역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자는 이제 바이위스 프라임을 샤피파이 계정과 통합하여 재고, 가격 및 프로모션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샤피파이를 아마존의 대항마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이 두 회사가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물류 공급망 서비스인 서플라이 체인 바이 아마존은 완전 자동화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셀러들은 재고 관리, 해외 무역 통관, 운송 등을 간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헬스케어와 관련해선 아마존 파마시의 경우 고객 만족도가 올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고객 만족도는 더 많은 구매 및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RX 패스를 도입하여 고객이 월 $5만 내고도 본인에게 적합한 특정 의약품들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인슐린 및 당뇨 제품에 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의 저궤도 위성 사업인 프로젝트 큐피터에 대한 업데이트도 있었는데요. 최근 2개의 프로토타입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우주에서 위성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될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아마존의 우주 사업과 관련된 뉴스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네요. 이제 아마존의 2023년 3분기 재무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부터 보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431억 달러였는데요. 북미 및 해외 부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및 16% 증가하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AWS 클라우드 매출은 23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숫자지만 각각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마소와 아마존 클라우드와 비교하면 낮은 성장률인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의 매출은 7가지 세그먼트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온라인 매장 매출은 573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50억 달러로 6% 증가했습니다. 제3자 서비스 매출은 34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나 증가했고 구독 서비스 매출은 102억 달러로 14% 증가, 그리고 광고 서비스는 1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대비 유일하게 감소한 기타 매출 부분은 12억 달러로 3%가 감소했네요. 연구개발 비용은 기술 및 인프라 비용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 증가한 212억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R&D의 총 매출 대비 비중은 작년에 15.3%에서 올해 14.8%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총 영업이익은 112억 달러로 전년도에 25억 달러 대비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을 3가지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북미 지역에선 1년 전 4억 1200만 달러의 손실에서 43억 달러의 영업이익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국제 영업부는 25억 달러라는 막대한 손실에서 이번에는 9,500만 달러로 손실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AWS의 영업이익은 70억 달러로 작년에 54억 달러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3개 부분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특히 북미 전자상거래가 가장 큰 반전을 보인 것입니다. 자본 지출은 최근 몇 년간 물류 네트워크를 통한 높은 투자로 인해서 작년에 150억 달러가 투자됐지만 올해는 그보다 감소한 113억 달러가 투자됐네요. 영업 순현금 흐름은 21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6%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마존의 최근 12달 자유현금 흐름은 214억 달러에 달해서 2개 분기 연속 양수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도에 마이너스 197억 달러에서 크게 회복한 수치로 이전 분기보다도 30% 증가한 숫자라서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투자자 질의응답의 핵심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전분기 대비 AWS의 마진이 6% 증가한 원인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2분기의 인원 감축 및 인원 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인프라 비용과 같은 기타 비용 절약 효과가 반영된 것이고요. 또한 천연가스 가격 하락도 에너지 비용 절감을 통해서 클라우드 마진 개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수익 창출과 관련해서 경영진은 이미 인공지능을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 활용하는 아마존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기업 고객들은 아직도 인공지능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AI 모델들을 테스트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각자 비즈니스에 인공지능을 도입할지 등에 대한 실험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초기 준비 단계가 끝나고 나서야 아마존에서도 AI 관련 직접
혹은 클라우드 매출에서의 증대 효과가 나올 거라고 밝힌 것이죠. 그리고 경영진은 아마존 베드락이 바로 이런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을 테스트 및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리테일과 관련해서 아마존은 현재 창고에서 사용 중인 로봇들은 수년 동안 수면 아래에서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어 온 결과물이라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2년 이상 비밀리에 개발된 세코야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대로 새로운 워크스테이션입니다. 모바일 로봇, 겐트리 시스템과 같은 여러 로봇 시스템을 통합한 새로운 컨테이너형 저장 솔루션이죠. 세코야는 물건이 담긴 박스나 컨테이너들이 인체공학적인 높이와 각도에 배치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작업하기에 훨씬 편리하며 기존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아마존 로보트가 일하는 현장은 그렇지 않은 현장보다 작업 시 부상률이 15%나 줄었다고 하는데요. 풀필먼트 센터의 재고를 최대 75%나 더 빠르게 식별하고 저장할 수 있는 데다 사람들의 부상률까지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풀필먼트 센터를 통해 주문을 처리하는 시간을 최대 25% 단축하여 배송 관련 여러 변수의 대응력을 늘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상품을 당일 또는 이길 배송으로 보낼 수 있는 건 큰 장점이죠.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로봇의 추가적인 이점을 기대하면서 내년과 후년에도 관련 투자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부분은 세 가지 이유 덕분에 견조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아마존 이커머스의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들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직접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적절한 제품과 서비스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광고 집행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를 통한 광고 효과가 매우 좋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계속 아마존의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아마존이 지속 투자하고 있는 비디오, 오디오 및 식료품 관련 광고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잠재력이 계속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핀트레스트, 버즈피드와 같은 타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광고 중간 매체로서의 역할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 주주들이 알아야 할 뉴스 두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최근 반독점 소송은 빅테크들의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아마존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FTC는 아마존을 타겟으로 하는 반독점 소송을 통해서 회사의 가격 정책, FBA, 그리고 프라임 서비스 등이 자유시장 경쟁에 위반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FTC가 소매 산업의 특성과 그 역학관계를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주장도 공개했는데요. 아마존은 해당 소송에서 FTC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회사는 오히려 더 높은 가격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고객들은 프라임 배송의 비효율성 증가, 그리고 더 높은 프라임 구독권이라는 불이익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올해 10월에 개최된 프라임데이가 작년 행사에 비해 더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프라임데이 관련 몇 가지 데이터들이 공유됐습니다. 먼저 제3자 판매자의 주문량이 2022년에 약 1억 개에 대비해서 올해 1억 5천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프라임 회원들의 참여가 급증했습니다. 주문당 평균 지출액은 53.47달러로 아마존의 7월 프라임데이보다는 낮았지만 작년도 가을 세일보다는 약간 높았다고 하고요. 약 60%의 품목이 20달러 미만에 판매되었고 4%만이 1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최근 소비자들이 저가 품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연말 소비자 지출은 전년보다 4.8% 증가한 221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이는 여전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 2020년 팬데믹과 관련한 급격한 이커머스 지출 증가와 비교해선 그 증가가 더딘 건 사실입니다. 공룡처럼 커진 아마존이 더 이상 기존 이커머스 자체의 매출을 늘리는 건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로써 아마존의 3분기 분석을 마치겠고 다음에는 쿠팡이나 팔란티어 등의 추가적인 테크 회사들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